안녕하세요. 오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 기술에 대한 강연을 맡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정책실장 유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요즘은 이제 모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모빌리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은 9시 56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시계일까요? 바로 환경위기 시계입니다. 지구 환경 파괴에 따라서 환경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시계이고요. 여기 아래 설명을 보면 0시부터 3시까지는 불안하지 않음,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함,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많이 불안함,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함, 이렇게 지구의 기후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는 과연 몇 시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환경위기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1992년 7시 49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2000년에는 8시 56분으로 시계가 빨라졌고 2010년에는 9시 19분, 2019년에는 9시 46분,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에는 9시 56분으로 매우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위기 시계가 12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럼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 어떤 것들을 환경 전문가들은 꼽았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것, 43%로 기후변화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 같은 거를 남용하면서 생기는 생화학적 오염,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플라스틱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서 그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의미하는 소비 습관, 또 생물 다양성, 사회, 경제, 환경 문제, 또 수자원, 토지 이용, 인구, 음식, 이런 요소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로 꼽혔습니다. 기후변화, 저희가 그 기후 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 이제 특히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년보다 약 5%가량 증가해 33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18년에 335억 톤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조금 주춤하면서 작년에 315억 톤으로 잠깐 줄었고요. 올해는 다시 330억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석유 부국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화석연료가 많이 묻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구 1인당 18.1톤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16.6톤, 그 다음에 캐나다 15.3톤, 그 다음에 한국이 12.4톤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른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인구 수가 좀 많이 적은데요. 그만큼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우선 발전 그리고 열생산, 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2억 6,960만 톤으로 가장 많고요. 수송 부분, 저희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이 분야가 9,810만 톤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철강, 산업공정, 그 다음에 뭐 화학, 제조건설, 농업 이런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그 이산화탄소 저감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이런 약속들을 공인받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약 37% 줄일 예정입니다. 2030년에 당초 아무런 노력을 펼치지 않는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8억 5,100만 톤 배출할 예정입니다.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쳐서 2030년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까지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인한 약속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 2억 1,900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감축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부분, 이쪽이 이제 전환 부분인데요. 여기서 1억 4,050만 톤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의 배출량의 13.5%를 차지한다는 수송 부문에서도 3,080만 톤, 약 29.3%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의 오늘 주제가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자동차 기술이니까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모두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그 엔진 안에 저희가 그 사이클 엔진이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압축입니다. 흡입구, 여기 보시면 배기부 흡입부가 있는데 흡입부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크랭크실이라고 하는 곳에 크랭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 회전을 하면서 이 흡입부로 들어온 공기가 크랭크실로 말려 올라가면서 이 공기가 같은 면적에서 같은 부피 안에 공기 양이 늘어나면서 강하게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화 흡입인데요. 이 위에 보시면 점화 플러그 실린더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안에 실제로 연료가 기차 상태로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점화 플러그는 이제 저희 성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불똥을 딱 튀겨주면 이 안에 기화되어 있는 연료가 폭발을 하면서 실린더를 밀어내고 다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흡기구를 통해서 흡기가 들어오면서 연료 효율을 높여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강하게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면 다시 한 바퀴 돌고 이 안에 실린더 안에 있던 이제 연소된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서 배기가스로 나가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엔진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엔진 끝에 이렇게 구동축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요 구동계에 이렇게 이제 바퀴까지 연결되는 구동축이 또 달려 있거든요. 그럼 요게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구동축도 동력계가 이렇게 회전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의 끝에 부분에 바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바퀴도 역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엔진이 원회전을 하는 동안 그 바퀴도 같이 굴르게 돼서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가 자동차 구동 원리입니다. 그럼 이 내연기관과 온실가스, 자동차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하냐? 사실 자동차는 태생부터 온실가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연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유전을 얘기합니다. 유전에서 우리가 이제 가스도 생산을 하고 석유도 생산을 하죠. 이 석유를 채굴을 할 때 자체에 벌써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채굴한 원유, 저희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정제 공정,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쓰는 가솔린, 이제 휘발유나 디젤, 경유로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석유화학 공정 자체가 또 진행이 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연료들이 저희가 이제 탱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주유소 개념입니다. 주유소에 각각 이제 공급이 되고 우리는 자동차를 주유소로 가져가서 실제 주유를 해서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행을 하는 동안 아까 이제 연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또 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자동차 기술을 저탄소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사실 기술 개발이나 거기에 이제 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차기 기준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10인승 이하 승합 그 다음에 승합 소형 화물 11인에서 15인까지의 차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타는 차는
흔히 타는 집에 있는 그 승용차는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이나 아니면 학원 갈 때 타는 그런 15인승 그 학원 버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타는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97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 70g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배출가스,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해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제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평균 연비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제 판매한 자동차의 그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량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서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업계는 현재 탄소를 잡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잡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전동화입니다. 전동화라는 것은 현재 자동차가 엔진, 내연기관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그 모터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아반떼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반떼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1km를 주행하는데 106에서 115g의 이산화탄소를 현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오닉 5, 이제 전기차거든요. 순수하게 전기로만 움직이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넥소 같은 경우도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의 구조입니다. 내연기관 차는 앞에 엔진이 있고 이 엔진의 그 회전 운동을 구동축, 바퀴에 전달을 해서 차가 앞으로 가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미니카들 갖고 놀면 그 안에 모터들 하나씩 다 들어있을 거예요. 건전지 넣어서 가는 자동차들. 그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그 전기 모터가 있고요. 이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모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 모터의 회전 에너지를 다시 그 구동계축에 전달을 해서 바퀴가 굴러가고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온보드 차저, 이게 이제 그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모터 개념이고, 모터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그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구동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터가 또 너무 빨리 돌아버리면은 탈거나 아니면은 자동차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들을 정확하게 제어해주는 감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저희 옛날에 미니카에 넣었던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래에 여기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라는 사진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회색으로 길게 판막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있고 앞에 이제 모터가 하나 있고요. 뒤에 후륜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모터는 앞바퀴 2개를 굴려주고 뒤에 모터는 뒷바퀴 2개를 굴려주고, 이렇게 해서 전기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속기, 모터, 배터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다른 점은 저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전기를 충전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스마트폰 지금 많이 사용할 텐데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저희가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한 충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술 기준을 봤을 때 급속 충전기는 50kW급, 완전 만정 상태에서 약 80%까지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는 기술. 사실 전기차 이용하면서 충전 너무 오래 걸려요 하는데, 사실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이제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전기 배터리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이제 저 배터리에 거는 전류와 그 전압이 좀 낮아서 한 6에서 7kW급으로 충전을 하고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세기와 양이 적기 때문에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약 4시간에서 5시간량이 충전이 됩니다. 내연기관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실제 공급되는 전기로만 모터를 구동하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에 이렇게 저희가 브레이크를 누르면 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차가 멈추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회생 제동이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멈출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의 그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이제 수소 전기차의 구조입니다.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된다.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공급돼서 모터를 구동하는 원리지만 이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일종의 발전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가 하나 들어간다는 게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래에 얇게 배터리 셀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넥소 세우는 그림을 보시면 밑에 주황색으로 통 3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수소 연료통입니다. 수소를 집어넣어서 실제 이 안에 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를 빼서 저희가 그 스택이라고 하는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그 부품에 수소를 공급해서 거기서 전기를 실제 만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에 들어 있어서 직접 공급이 되는 건데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원료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들어가. 아까 그 주황색 통으로 되어 있던 거 3개 굵은 소세지 같이 생겼던 여기 아랫부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수소통이고요. 그 안에 이제 연료 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면 이 스택의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물로 합성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전기가 그 이제 모터에 공급이 되면서 모터가 구동이 되고 다시 전기차처럼 이게 동력축을 통해서 바퀴를 움직여서 차가 앞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로 직접 충전을 해서 그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공급받아서 수소 연료전지 안에서 화학 작용을 통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모터에 공급하는 이 방식이 가장 다른 방식이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건물에 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전기 동력이 필요할 때는 발전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점은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전기 같은 경우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로 공급해서 구동력을 발생하는 것.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도 전기 에너지를 전기 모터에 공급해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수소는 전기를 단순히 공급받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발전을 아예 한다는 거. 이게 좀 다른 차이점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무공해 저렴한 충전 비용.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무공해 긴 주행거리. 한번 충전 후 저희가 지금 휘발유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차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랑 그 주행거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짧은 그 긴 주행거리.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이거는 수소를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탱크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대 단점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까 이제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5-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 멀리 가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전기가 떨어졌을 때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다시 갈 수 있는 반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5분만 주유하는 것처럼 수소를 공급받으면 바로 다시 한 600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소차의 좀 장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단점은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좀 짧고요. 배터리 같은 게 무겁기 때문에 좀 이동하는데 그 연비 효율이 나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속 같은 경우도 30분, 보통은 한 5-6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에 수소를 다량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을 잘하는
그런 부분,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규제를 다 지켜서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입지를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제 좀 두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전소를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수소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소 충전소가 빠르게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기술입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공학적으로 설계가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를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 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저희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키텍처 부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소요하면서 또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그 내연기관 차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efuel이라는 기술입니다. 우선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저희 태양광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전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의 그 화학 기호는 H2O죠. 수소 2개와 그다음에 산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지금 산소는 배출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따로 모아둡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발전을 하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전혀 공해 물질이 생기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수소 자체도 그 공해 없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 탱크에 모아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인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끄집어내서 저희는 이제 포집한다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끄집어서 이거를 수소와 저희가 이제 그린 수소 만들어놨던 것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이미 배출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 발생을 저감했다는 걸로 인정받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합쳐진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항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그렇게 열량을 맞춰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차나 항공기에 사용하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운행을 할 때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다시 포집을 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 다음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뭐냐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죠. 첫 번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 그다음에 첫 번째는 단순히 운전은 사람이 하되 앞에서 뭐 다른 차나 아니면 위험이 있을 때 알려주는 거. 저희가 이제 0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선택적 능동 제어.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ADA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합 능동 제어. 2개 이상의 ADAS를 장착을 하고 운전대와 페달을 동시에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거.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이렇게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도 자동으로 틀어주고 또 앞에 차랑 부딪힐 것 같으면 차에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밟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런 차들이 현재 지금 2단계고요. 3단계는 제한된 자율주행입니다. 제한된 조건, 그 다음에 주차장,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특정히 이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자율주행. 특정 상황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합니다. 저희
고속도로 같은데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앞차랑 간격도 조절해주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동하는 차가 3단계 제한적 자율주행입니다.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차에 타서 목적지만, 요즘 광고 나온 것처럼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이 차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내리면 다시 이 차가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실제 안에서 영화를 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이런 부분들. 근데 갑자기 기후위기를 얘기하다가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느냐,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동되는 자동차가 사람이 실제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 같은 경우 운전할 때 급가속도 하고요. 브레이크도 갑자기 밟으면서 급감속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차를 타면 목적지만 입력하면 바로 이제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또 내리면 이 차가 다른 목적지로 알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에 굳이 차를 세워둘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차를 소유하는 문화에서 공유하는 문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차의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 문화가 정착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수송 부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약 80%를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